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리라. 성경에 나온 이 예언을 실현시킨 주인공, 사하라의 기적을 일군 최원석. 그가 이끈 동아건설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가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거는 20세기 최대의 토목공사. 직경이 4m, 길이가 7.5m 되고 무게가 75톤 정도의 엄청난 특수하수관을 수천 킬로미터를 매설하는 작업이에요. 수천 킬로미터. 당시 트럭에 수로관을 싣고 가는 행렬이 인공위성에서 보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세기의 건설 역사였던 리비아 대수로 공사. 최원석 회장은 리비아 쪽에서 별명을 얻습니다. 빅맨이라고. 빅맨. 그다음 생각하는 불도저. 그래서 84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뉴스위크 잡지가 있습니다. 뉴스위크. 뉴스위크에서 제3세기 빛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선정이 돼요. 그 정도로 그만큼 최원석 회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은 오래가지 않았다. 1994년 10월 21일 성수대교 붕괴 사고. 동아건설이 지은 성수대교가 무너진 이후 최원석은 추락하기 시작한다. 공중분해된 동아그룹. 이후 그는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을까? 왜 어느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조에 많은 그 해외 국내 그거를 다 망치고 싸게 뭐 그냥 거저로 다 가져가다시피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그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엉켜요, 엉켜. 22개의 계열사를 가진 재계 10위, 굴지의 그룹이 산산조각나기까지 중동 진출에 발판을 마련한 건설업계의 신화이자 세계가 주목한 생각하는 불도저 최원석의 못다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미처 몰랐던 동아그룹 흥망사. 동아그룹 최원석, 사하라 빅맨의 못다한 이야기.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 1980년대 흩날리는 모래바람을 뚫고 한반도 면적의 8배에 이르는 사막을 농지로 만드는 대수로 공사가 한창이다. 그곳을 진두지휘하는 남자, 동아건설 최원석 회장. 국토의 90%가 사막 지역인 리비아는 식수 확보가 생명과 직결된 문제였다. 이런 리비아에 신이 주신 선물이 있었으니 사막 밑에 풍부한 석유만큼이나 많은 지하수가 매장돼 있다는 것. 리비아의 수장 카다피는 남부 사하라의 지하수를 끌어올려 사막을 옥토화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한다. 자신의 정치 생명을 건 무모한 도전이었다. 지중해에서부터 약 1000km 사막 내륙으로 들어가면은 백악기 시대 때 빙하산이 침몰해가지고 지하에 엄청난 수량의 물이 부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치적으로 환산하니까 그 지하의 사막에 묻혀 있는 물량이 35조 톤이라고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35조 톤을 풀면은 나일강이 200년 동안 흐를 수 있는 물량입니다. 최원석과 카다피와의 인연은 한 통의 전화가 그 시작이었다. 발신자는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발주를 지휘하는 브라운 앤 루트사의 중역. 며칠 뒤 직접 찾아온 브라운사 실무자는 최원석의 승부욕을 자극한다. 동아의 중동건설 이력을 잘 알고 있는 브라운사가 최원석에게 대수로 공사 입찰을 독려했기 때문이다. 사막 지역은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산악 지역은 아니란 말이에요. 비교적 공사가 수월한 측면도 있죠. 사막에 이제 수로에 길을 내 가지고 관을 묻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규모가 크다 보니까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 달라붙었어요.
그때 당시에 뭐 미쯔비시라든가 벡텔이라든가 뭐 그 미국의 GE라든가 한치의 오차가 있어도 물의 수력이 딴 방향으로 흐를 수 있고 관이 터질 수도 있기에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공사였다. 최원석은 당시 세계 최대 규모의 엄청난 공사를 놓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곧바로 아버지의 반대에 부딪힌다. 부친 최준문 명예회장은 자본력이 약한 공산국가에 진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하지만 최원석은 한계에 다다른 중동건설 붐을 잇기 위해 아버지 모르게 리비아에 도전장을 내민다. 최준문 씨 같은 경우는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건너갔는지를 확인하고 건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지하게 신중한 사람입니다. 리비아 대수로 입찰 동아건설에서 하겠다 이러니까 그 창업자는 펄쩍 뛰었죠. 무슨 소리냐, 하지 마라 이랬는데 최원석 회장은 아버지를 속이고 비밀리에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하여튼 뛰어들어가 봐라. 이 대공사에 눈독을 들인 것은 비단 동아뿐만이 아니었다. 해외 건설업체는 물론 국내 현대, 대우까지 사활을 걸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면서 수조업체로 결정되기까지의 첫 버전은 훗날 드라마로 제작될 정도로 긴박했다. 대표적인 작전인 일명 X작전. 둘째 아들을 먼저 장가 보냈습니다. 입찰 가격을 속이기 위해 암호와 소수점까지 위장한 가짜 입찰 봉투가 등장할 정도였다. 전부 제가 알기로 31개의 국제 회사들한테 입찰 참여서를 보낸 거로, 초청장을 보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차 심사를 거쳐가지고 몇 개사를 추려서 현대하고 대우하고 동하고 세 개가 입찰 초청을 받았습니다. 입찰 경쟁 당일의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경쟁사들의 화려한 PT 속에서 고도의 신경전은 더욱 대단했다. 객관적으로 대공사 시공 경험이 없고 준비 기간이 부족한 동아는 턱없이 불리한 상황. 그러나 최원석 회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카다피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마침내 행운의 여신은 동아의 손을 들어준다. 단일공사 최대 규모인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동아건설이 수주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유리하게 된 게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관 공장 만드는 거, 관 매설하는 거, 또 토목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유리했죠. 제일 유리해서 제일 싸게 들어갔어요, 결국은. 대수로 공사의 본질은 콘크리트 관을 만들고 이 관을 운반해 매설하는 작업이다. 동아그룹은 대수로 공사의 3대 요소인 관 생산과 관 운송, 관 매설을 갖추고 일사천리로 공사를 진행한다. 중국의 만리장성에 비교되며 세계 8대 불가사의로 불리는 대역사. 84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1998년 8월 달에 완결을 했습니다. 공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1차, 2차로 나눠가지고 계약이 돼가지고 전체가 3,544km입니다. 3,544km는 우리가 이걸 조금 풀어서 보면은 서울서 부산까지 다 10번을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15년 가까이 이어진 공사 기간 중에 절박했던 순간도 있었다. 수많은 공사업체들이 철수하는 상황 속에서도 의리를 지킨 최원석과 동아건설. 전쟁통에서도 리비아의 물길을 뚫는 관매설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이에 최원석에 대한 카다피의 신망은 더욱 두터워진다.
드디어 완공. 그것도 1년 4개월 앞당겨 1단계 공사가 끝난 것이다. 카다피 국가원수가 수도꼭지를 틀자 사막 한가운데서 활활 물줄기가 쏟아졌다.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통수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저희 현장은 비상체제에 돌입해가지고 직원들이 전 식사를 현장에서 점심 저녁을 현장에서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환절기에 심한 사풍 때문에 밥을 먹다가 바람은 사풍으로 인해 가지고 밥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물에 말아서 밥을 씻혀서 먹고 이렇게 한 게 꽤 많았습니다. 카다피의 수건 사업을 이루어진 최원석은 은인이나 다름없었다. 동아그룹은 리비아의 녹색 혁명을 앞당겨준 기업이며 최원석은 리비아 역사의 일원이라고 평가됐다. 사막의 수로에서 떠온 물 한 잔을 건네는 카다피. 묵묵히 그 잔을 받아 단숨에 마시는 최원석. 땀과 노력의 결정체인 그때 그 물맛은 어땠을까? 물이 시원했어요. 난 그거밖에는 다른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대강 말하는 게 그때 물 먹고 기분이 어땠냐 하는데 그냥 아주 시원했어 물이. 근데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물이. 해외 분야 역대 최고 프로젝트. 수주금액 111억 달러. 단일 공사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공사. 리비아 국민들의 삶 자체를 바꿔놓은 대역사였다. 리비아 사람들은 물을 머리에 적시며 신을 향해 기도했다. 그들은 이것을 기적이라 불렀다. 2007년 리비아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리비아식 물 해법에 주목한다. 수량이 풍부한 곳의 물을 건조 지역으로 끌어와 물 부족을 해결한 대역사를 대한민국의 동아건설이 완공했다는 사실은 유엔 사무총장에게도 자랑이었다. 리비아는 친북한 국가인데 교육을 하면 북한하고 하지 한국하고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 물꼬를 튼 기업이 동아건설이고 그 주체적 역할을 한 분이 최원석 회장이다. 그래서 리비아의 이 교역 이런 거는 전적으로 동아건설의 선물이다. 이렇게 단정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리비아 대공사 성공 이후 동아그룹은 급성장한다. 70년대 중반부터 한국은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간척농지 개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사업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워 민간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는데 동아건설은 매립지를 현대와 나눠 간척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민간 차원에서 동아건설이 참여하고 있는 공사 현장에는 방조제 축조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인천에서 김포까지 모두 9.4km에는 6개 방조제를 쌓아 토지 가격에 비해 공사비가 몇 배나 들어가는 간척 사업. 그러나 수도권 쓰레기 문제의 심각함을 깨달은 최원석은 매립지의 절반에 가까운 땅을 무상으로 환경청에 떼어주고 쓰레기 매립지로의 사용을 정부에 양도하기까지 한다. 참 매립지가 거의 이제 조성되어가는 단계에서 사실은 매립지는 개인 업체가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기부 체납을 요구하는 그런 사건도 있어서 동아건설 그룹 자체에서는 그렇게 사업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었죠. 동아의 승승장구는 원효대교 건설로 이어진다. 국내 최초 민간 자본 도입으로 동아건설이 지은 원효대교. 개통될 당시엔 유료였지만 1984년부터 무료 통행을 지시하는 최원석. 최원석의 통큰 성향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탁구 선수 출신인 최원석은 16년 동안이나 대한탁구협회 회장을 맡아 지원을 아끼지 않았는데 금메달 리스트들에게 당시 아파트 한 채 값에 금일봉을 주어 아파트 회장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한다. 자우즈민하고 안재영 선수 결혼할 때도 아파트를 선물했다라는 거는 정말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럼 탁구 선수들에게 한 100억 가까이 꾸준히 지원을 해준다는 자체가 쉽지 않은 건데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어디 나가서 국제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온다거나 이러면 정말 선수들이 사기를 진작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이게 통 크게 선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회장님이라는 별명까지 있었다고 그러거든요. 1945년 부친 최준문이 자본금 5만 원으로 세운 충남토건은 건설한국을 이끌게 될 동아건설의 모태였다. 건설을 비롯해 금융, 방송 등 90년대 중반 22개 계열사를 만들어 명실상부한 대기업으로 키운 최원석. 대한민국의 재벌 중에서 최초로 2세 경영의 길을 연 최원석의 야망은 저돌적인 추진력과 함께 생각하는 불도저라는 독특한 경영 철학을 탄생시킨다. 배짱이죠. 배짱. 배짱이 정말 가장 두둑한 사람이 세계의 경영 입지에 꼽는다 그러면 저는 최원석 회장을 꼽습니다. 사실 동아건설의 그 쾌파 자체로서도 100억들도 안 되는 그룹의 총 매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98억 달러짜리 수천 배 가까운 그런 공사를 한다는 게 사실상 그게 감당이 어려운 거거든요. 그냥 그걸 보기 좋게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건설의 역사를 새로 쓴 그런 사람이죠. 그게 일종의 배짱이죠. 성수대교는 이미 오늘 새벽 0시쯤부터 그러나 최원석 회장의 신화에 금이 가는 사건이 발생한다. 나타났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성수대교는 이미 어젯밤을 넘기면서부터 이상이 생겼습니다.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이다. 목격자들이 봤다는 철판이 성수대교 보수공사를 위해 깔아놓은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교량 안전에 이상이 있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공을 담당했던 동아건설은 당시 부실공사의 원흉이 되었고 최원석 회장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성수대교인데 동아건설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32명이 목숨을 앗아간 아주 전대미문의 사건으로 이제 기억이 될 수가 있는데 사고 원인이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습니다. 다만 다리가 중간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그때 일본, 중국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구경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서 세상에 다리가 끊어진다는 것이 세계 처음이었으니까. 최원석 동아그룹 회장은 오늘 오전 비상대책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서 오후엔 사고 현장을 둘러본 뒤 국민들에게 죄송하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뭐라고 죄송스러운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하루속히 원인 규명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동아가 책임이 있다면 모든 책임을 같이 지려고 생각합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로 동아는 불행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되는데 사고 원인을 둘러싼 동아그룹과 관리 책임자인 서울시의 공방은 격화되고 사회적 파장은 엄청났다. 상계동, 의정부, 중계동, 하계동 이쪽이 신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정말 수도 없는 차량들이 84년간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운행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 또 성수대교 북단 쪽에 보면 레미콘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게 처음에 설계가 됐을 때 32.4톤의 차량까지 하중을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었는데 레미콘 트럭들이 40톤에서 50톤 정도 하루에 한 대만 다닌 것도 아니고 수백 대씩 다닌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 설상가상 한국을 절망으로 몰아넣은 IMF 외환 위기까지 겹친다. 우량자산이 많았던 동아그룹은 위기 극복에 자신감이 있었는데 500만 평이 넘는 김포 매립지에 외국 자금을 유치할 계획을 세운다. 1998년 2월 놀이공원 시설 투자를 위해 방한한 마이클 잭슨이 김포 매립지를 방문, 최원석을 만난다. 잇따라 사우디의 알 왈리드 왕자의 투자 계획도 발표되면서 김포 매립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높아졌다. 한간에 알려진 바로는 염분기가 있는 물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라고 그 광활한 땅을 놀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동아가 생각했던 것은 외자를 유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뭔가 허브 도시, 관광 도시, 또 금융 도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청사진을 그려본 거죠. 그러나 농지인 김포 매립지의 용도 변경 문제가 동아의 발목을 잡는다. 당시 농림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부의 용도 변경 불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동아그룹의 쐐기를 박는다. 사기업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것도 불가의 또 다른 이유였다. 이런 과정에서 자금줄이 점점 막혀가는 동아그룹. 97년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여기 이제 허위적인 시각을 갖게 되죠. 그 김포 매립지에 대한 부분은 용도 변경해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해줄 수 없냐 그러면 첫째, 이게 농사 짓는 사람의 땅이다.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이걸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용도 변경하면 수십조 원의 이득이 동아건설로 돌아가게 되는데 기업의 사수일지 모르지만은 특혜 시비가 여기에 자유수를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특혜를 안 줍니다. 비상할 수 있는 날개가 잘려버린 최원석 회장. 1998년 유동성 해결을 위해 급히 찾아간 서울은행장에게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김포 매립지 개발에 매달리던 최원석 회장에게 주거래 은행이던 서울은행의 은행장이 경영권 포기를 강요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경영권뿐 아니라 자택과 선산까지 모조리 포기하고 물러나라는 것. 이것이 동아를 살리는 유일한 방도라고 말한다. 주거래 은행에서 확 변해가지고 내가 있으면 될 것도 안 된다. 자기네들이 잘 살려놓겠다. 그 대신 네 재산 뭐 이런 거 다 내놔라. 그러니까 오로지 그 생각하는 게 선친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해놓으신 걸 그냥 싹 죽여놓으면은 그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회사만은 내가 모든 희생을 해도 회사만은 살려놔야 되겠다. 그래 다 했어요. 다 도장 다 줬어요. 인감 도장이고 뭐 무슨 뭐 산소 등기까지 다 줬어요. 세계 건설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경제 거인의 초라한 몰락이었다. 한편 정부는 약속과는 다르게 최원석이 물러나자 김포 매립지 용도 변경 허가를 시작으로 해 동아그룹을 퇴출기업 1순위로 지목한다. 또한 최원석 개인 재산을 몰수하고 잇따라 동아생명과 대한통운을 헐값에 매각한다. 풍전등화에 놓인 동아그룹. 최원석 회장의 마지막 희망이자 동아의 자존심인 동아건설 파산. 이렇게 동아그룹은 산산조각 공중분해된다. 부실 경영이 동아그룹 해체의 주 원인이라고 발표한 정부는 최원석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기에 이른다. 다른 업종도 그렇습니다만 특히 건설 산업은 정권 차원에서 금융 정책 차원에서 찝쩍거리면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경기 변동에 제일 큰 영향을 받는 게 건설 산업 아닙니까? 그래서 불같이 일어났다가 불같이 주저앉는 게 업종의 특징입니다. 거기다가 정권 차원에서 이게 신뢰를 못 받게 되면은 금융이 굳어지게 되면, 금융이 딱 멎어지게 되면은 뭐 항우 장사라도 못 빼겨내는 겁니다. 동아건설도 그런 과정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요. 5년의 시간이 흐른 2009년 한순간에 몰락한 동아그룹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시작한 최원석 회장. 정권과의 견제와 협조를 적절히 하면서 기업이 성장했던 과거를 비추어 볼 때 무너진 건 역시 정권과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005년 노태우 비자금 사건으로 검찰에 소환될 정도로 든든한 정치 지원군이었던 최원석.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후 강력한 재벌 개혁과 함께 재벌 길들이기 1번 주자로 동아그룹이 표적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결국 외화 도피범으로까지 낙인 찍힌 최원석 회장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아마 정권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기업 집단군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 동아건설이 지금까지 DJ 정권이 출범할 때까지 최소한 예의를 갖추고 또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도움을 줬느냐,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아건설은 IMF 구제금융을 받기 전후의 과정에서 사실은 부실 징후가 일부 있었다는 것 아니면 이제 그걸 핑계로 정권에서는 지금까지 쌓였던 악감정을 퇴출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버리는 이제 그런 카드를 저는 정치적으로 선택했다고도 봅니다. 한때 재계 10위 기업이던 동아그룹. 무엇이 동아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가?
동아그룹의 파산을 인정하지 못하는 최원석 회장. 한국 경제의 풍운하인 그가 지금까지도 못다한 말은 정녕 무엇일까? 내가 지금 그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네요. 내가 죽일 때 유서로 쓰고 죽든지 뭐 그래야지 내가 지금 말로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말을 못하겠어.